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15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기업 실체의 가정. 두 번째는 계속 기업의 가정. 세 번째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 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재무제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주주와는, 그 다음에 채권자와는, 이런 사람 소유주와는 기업 자체가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이 기업 실체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기업 실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우리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내일 청산할 것이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걸 가정하는 2번이 계속 기업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오게 되겠고요. 자, 3번은 기업 실제의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인위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마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고한다. 그렇죠?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보고해야 되죠. 또는 반기별로, 그 다음에 분기별로. 그래서 기간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하자라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 2, 3번은 다 맞았고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럼 4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4번은 우리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뢰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 목적 적합성이 있죠. 여기서 이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적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시성. 네, 그래서 1번은 4번이고요. 자, 2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2024년 12월 31일 결산 후 재무제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로 올바른 것을 냈습니다. 자, 일단 24년이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22년에 우리가 기계를 취득했어요. 매입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 기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30만 원이 부대비용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소모품을 교체했네요. 22년에. 그 다음에 22년에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제조 개량비가 들어갔고요. 내용연수 6년 정액법이고요. 자, 월할 계산하고 잔존가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계의 취득원가는 2,400, 감가상각비, 누계액, 미상각잔액, 장부금액이죠. 미상각잔액은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해봐라 이건데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유형자산의 매입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 그 다음에 플러스 자본적 지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정액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정액법.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연수.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감가상각비를 22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23년, 24년 이렇게 다 더해라. 누계는 쌓인 거잖아요. 금액이 비용이 쌓인 거 누계. 그다음에 이제 장부 금액이죠. 장부 금액이 우리가 미상각 잔액이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2천만 원은 네, 맞아요. 이 금액은 우리가 취득원가고요. 필요의 설치 이게 부대비용입니다. 부대비용. 그 다음에 제품 소모품비는 우리 소모품비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그래서 여기에 자본적 지출만 들어가는 거니까 안 되고요. 본래의 용도를 변경. 자, 여기 보시면 용도 변경하는 순간 뭐예요? 네.
자본적 지출. 그러면 2,430만 원이 되겠네요. 취득원가 2,400, 아니죠. 2,430만 원. 얘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비는 얼마냐라고 물었는데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요거 계산하시면 요 공식에다가 갑니다. 자, 2,430만 원.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없고요. 내용 연수는 6년. 그럼 얘는 405만 원이죠. 감가상각비는 405만 원, 40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15만 원은 아니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3개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3번을 더해야 되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21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830만 원 아니네요. 여기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답은 일단 4번이네요. 자, 답은 4번이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미상각잔액 장부금액을 더해라, 담부금액을 계산해라 라는 건데 취득원가가 아까 얼마였죠? 아까 2,4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원가 2,430만 원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430만 원 마이너스 아까 바로 위에 여기 누계액 1,215만 원, 1,215만 원 또 그대로 1,215만 원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맞았네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3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무형자산, 그 다음에 요거 앉는 거 찾지. 자, 무형자산 하면 중요한 건 감가상각이에요. 자, 외워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꼭 필요한 요소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는 원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외는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내용연수 나왔는데요. 자,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한다 그랬으니까 20년 으로 한다가 아니라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건 인정하겠다. 그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인 내용 연수가 있고 경제적인 내용 연수가 있다. 이게 맞지 않다. 이러면 짧은 걸로 하시면 돼요. 짧은 걸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각 방법은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정액법으로 한다. 아셨죠? 여기서 합리적인 방법은 우리 회사가 막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정률법이더라. 정액법이더라. 아니면 생산량 비례라더라.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없으면 이걸로 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그 다음에 회계처리. 자, 회계처리는 무형자산은 우리가 직접법도 있고 간접법도 허용하고 다 한다 이런 소리예요. 간접법 또 허용. 그런데 주로 뭘 쓴다는 거예요? 주로 직접법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법이라는 건 뭐냐면 대변의 개정 과목이 뭐라는 소리예요? 자산이 직접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개발비, 영업권 이렇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해보시면 우리가 영업권은요. 내부 창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당연히 합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업의 인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유상으로 된 것만 인정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개발비가 좀 잘 나오는데요. 개발비는 연구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 단계가 있죠. 연구 단계로 하면 우리가 뭐예요? 개정 과목이 연구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개발 단계로 나오면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개발비. 만약에 충족을 못했다 이러면 경상연구 개발비. 그래서 무튼 개발 단계의 자산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개발비다. 무형자산이다. 그렇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무형자산의 상각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맞죠? 내용 연수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와 관련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그렇죠. 제조원가죠. 제조와 관련됐으니까.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방법을 쓰죠. 그런데 이게 없다면 그때는 정액법이죠. 근데 정액법만 그랬으니까 요반 여기 틀렸습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네 맞아요. 원칙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의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일단 사채를 한번 또 해보고 가겠습니다. 사채란 우리가 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회사가 액면 이자율이 있고 액면 이자율이 10%라고 가정을 했고요. 자, 시장 이자율이 우리가 12%다 이렇게 했을 때 사채를 한번 발행을 해보면 사채가 지금 더 커요. 그냥 일단 대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대변에 우리가 사채, 자, 국민 여러분 돈 빌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사채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받을 때는 우리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니까 사람들이 우리 회사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을 할인해서 발행을 해야죠. 그래서 95만 원에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대차 차액 5만 원은 뭐가 되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채는 반드시 어떻게 들어간다? 사채 발행수에다가 액면 금액을 곱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이때 이 사채에 미달한 이 금액 요 사채에 미달한 요 금액 5만 원 요거는 이 사채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사채는 지금 100만 원을 발행했지만 할인해서 5만 원을 빼니까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라고요? 9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무슨 계정이라고요? 마이너스 계정. 마이너스가 차감 계정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차감 계정.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반대 상황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면 얘가 액면 우리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시장보다. 그럼 이 상황이 이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액면 금액이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이자를 좀 더 많이 주니까 보통 금액을 105만 원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채 할인이 아니고 대변에 요게 사채 뭐로 가야 돼요? 할증 발행 자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플러스 개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감 계정, 가산 계정 이렇게 얘기하죠. 합쳐서 우리가 가감 이렇게 하잖아요. 빼는 항목, 부채에서 차감하는 항목 할인 되겠고요. 빼니까 할인. 그 다음에 부채에서 우리가 더하니까 할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장부 금액이 105만 원이 되고요. 얘는 장부 금액이 95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이걸 안 하고 갔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랬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여기 보세요. 사채 액면이에요? 발행이에요? 액면이죠, 액면. 액면에서 차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습니다. 발행 금액이 아니고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대요. 지금 이거잖아요. 1번 상황. 할인이에요? 할증이에요? 할인.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의 가산. 그렇죠. 여기 할증은 가산하는 거 맞습니다. 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 이번엔 여기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크다. 그러면 무슨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 여기까지 맞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회계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이것도 우리가 몇 개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 하면 첫 번째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 정책의 변경이란 우리 기업의 법, 그러니까 정액법에서 이거 아닙니다. 선입선출법에서 뭐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균법으로 바뀌었다. 어떤 게요? 재고자산이. 우리 기업의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선입선출에서 평균법으로 바뀌었다. 유가증권을 우리가 단가를 평가할 때, 단가를 결정할 때 선입에서 평균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법들이 바뀌면 이걸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법이 아니고 그냥 추정치, 우리 회사의 감가상각의 잔존가치. 잔존가치가 뭐 100만 원인데 이 잔존가치가 50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추정치가 바뀌면 얘는 법이 바뀌는 거고요. 아래는 추정치가 바뀌는 겁니다. 추정치. 또는 잔존가치가 아니라 내용연수가 5년이었는데 4년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추정치가 바뀌는 건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의 변경은 법이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바뀔 때는 전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잉여금을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진법은 그냥 단기부터만 하자. 전기까지 영향을 주지 말고 단기부터 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부터.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전진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딱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자, 정책의 변경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 정책과 추정의 변경을 동시에 적용한다. 라고 하시면 누구부터 한다고요? 정책의 변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지금 정책의 변경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정책의 변경,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냥 추정의 변경으로 하자. 추정의 변경으로 하자. 이렇게. 아셨죠? 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면 정책의 변경은 기업의 환경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에, 여기가 틀렸죠. 추정치는 안 됩니다. 추정치는 뭐예요? 네, 추정의 변경이잖아요. 답은 1번이 바로 나왔고요.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에 반영. 그렇고요.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는 뭐로 한다고요? 네, 추정. 어렵게 안 하고 그냥 단기부터 하자. 이렇게. 추정의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 연도부터 개시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는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6번은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원가 집계 과정. 자, 제가 이렇게 티계정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티계정에 보시면 요 3개. 요거를 우리가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걸 옮기고, 이거 그리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미리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서 작업을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원가 집계는 이렇게 1번 T는 원재료, 2번은 제공품, 3번은 제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에서 직접 재료비는 여기로 흘러가죠. 제공품 계정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제공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으로 흘러가요. 그 다음에 제품의 이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계정의 차변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대각선에. 이렇게 제품 원가 계정이.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재료 계정의 차변에 계정된다.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로 가죠? 제품의 차변에 가야 되니까 1번은 틀렸죠. 자, 2번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 그렇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여기 제공품 계정의 차변이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의 차변.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예,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의 차변에 오고요. 제품의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 그렇죠. 이 매출원가는 매출원가라는 4번의 매출원가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차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1번, 2번은 우리가 요 1번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이렇게 1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번하고는 무슨 명세서예요? 1, 2번 서식은 예, 원가 명세서의 원가 명세서 개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3번은 뭐예요? 손익계산서 일부죠. 이건 반드시 알고 있기로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잘 나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았습니다. 또 얘네 둘이 비교하는 문제 엄청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또 알고 가셔야 될 게 몇 개 많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별 원가랑 종합 원가를 한번 비교해 보게요.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칸만 필요하고 이렇게. 자, 먼저 여기 왼쪽은 개별 원가를 써보고 오른쪽은 우리가 종합 원가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별 원가의 우리가 생산 형태는요. 요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요. 종합 원가는 반대로 소품종이고 대량 생산을 하죠. 대량 생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은 우리가 주문받은 거 아니에요. 주문식이고요. 이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연속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업종은, 개별 원가의 업종은 선박. 딱 정해져 있어요.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건설업, 그 다음에, 주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는 개별 원가로 보면 된다. 자, 종합 원가는 그 외,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핵심은요, 개별 원가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문제가 주요 핵심인 거고요. 종합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 기억하시죠? 환산량 계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주요 핵심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가의 정확성을 한번 보면 개별 원가는 원가를 하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가가 정확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 원가는 여기 개별 원가에 비해서는 떨어지겠죠. 네, 원가의 정확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면 되냐면 보고 서식은 우리가 이 개별 원가는요, 작업 원가표가 있고요.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종합 원가는 제조 원가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 원가는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개별 작업별로 해요. 개별 작업별로. 그런데 종합 원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합니다. 공정별 원가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 원가 하면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공정별 원가 계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합 원가 하면 이 완성품 환산량 계산.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개별 원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작업 원가표 요 말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분 문제가 주요 핵심이다. 이게 좀 중요하고요. 업종 아주 중요하죠. 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에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 원가표에 집계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맞았고요. 종합 원가는 개별 제품별로 아닙니다.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건 작업 원가표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2번이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각 제조 지시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죠. 얘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왜요? 일일이 하나씩 해야 되니까. 대신 원가의 정확성은 뛰어나다. 얘는 반대겠죠. 경제적이면서 시간도 덜 들어가지만 원가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개별 원가는 조선업, 건설업,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한 업종이다. 맞았습니다. 이 두 개는 되게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가 원가는 최대한 많이 맞아주셔야 돼요. 자, 8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재무상태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이것도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 우리 아까 원가의 흐름에서 1, 2, 3번 T 있었죠?
요거 한번 제가 또 다시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랑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1, 2번 키가 제조원가 명세서고 3번이 손익계산서 일부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말하는 이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기말, 그 다음에 제공품의 기말, 그 다음에 제품의 기말. 이건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간다? 예, 원가 명세서에 있는 기말 2개, 손익계산서에 있는 기말 하나는 모두 다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원재료는 요렇게, 제공품은 요거 서식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이거.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맞죠? 자,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제공품 원가도 다 재무상태표 맞아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은 재무상태표의 제품 맞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1, 2, 4번 이렇게 된 거잖아요. 3번 답은 3번이에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목적물이에요. 가장 마지막 목적물이 단기제품 제조원가잖아요. 이것은 재무상태표의 매출원가로 계산된다? 아니요. 손익계산서의 여기 매출원가로 계산돼야 되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 자, 이것도 많이 풀어본 건데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노무시간당 제조간접원가의 예정 배부율 물어본 건데요. 공식도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가지고 올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원가 할 때 이렇게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있고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있었죠. 자, 이거 계산할 때 일단 먼저 배부율은 우리 회사가 예정한 총 제조간접비를 예정 총배부 기준으로 나누시고요. 이때 배부율이 계산이 되면 실제 지급도랑 곱해라 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물어본 게 지금 이겁니다. 배부율 이게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배부율 이거. 그럼 일단 배부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 발생액을 줬네요. 여기 금액 600만 원을 줬습니다. 600만 원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배부 차이가 40만 원이 가대래요. 예정이 크다라고 준 거죠. 40만 원. 40만 원 예정이 크니까 여러분 40만 원이 크면 얼마가 제조간접비가 발생됐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600,40만 원. 맞습니까? 640만 원은 배부율은 지금 우리가 몰라요. X. 그리고 곱하기 실제 조업도 얘가 노무시간으로 직접 노무시간으로 배부했는데 이제 실제 우리가 여기가 얼마예요? 5만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5만 시간. 5만 시간.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X값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어떤 수를 우리가 5만에 곱하면 64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럼 어떤 수가 나오나 한번 해봅시다. 640만 원. 곱했으니까 나누면 되겠죠. 나누기 5만. 이렇게 하면 128이 답이죠. 120. 그렇죠. 이 정도는 아주 가뿐하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기초 제공품은 1000개이고 완성도는 30%다. 단기 투입 수량은 6000개이고 기말 제공품은 800개일 경우에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6,100개라면 줬어요. 완성품 환산량을.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몇 프로인가? 자,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나왔죠. 완성도를 알아맞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이게 나와야 되겠죠. 제가 이제 공식을 좀 갖고 와볼게요. 자, 우리가 종합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이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재료비는 지금 묻지 않았으니까 재료비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 좀 빼고 여기 숫자를 좀 그리고 줄일게요. 자, 지금 물음은 이 기말 제공품이 요걸 물어봤어요. 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먼저 물량의 흐름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1단계를 물량의 흐름 파악.
기초가 1000개고요. 자, 근데 30%래요. 그리고 단기 착수가 우리가 6000개래요. 그러면 결국은 합계가 7000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변도 7000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말 제공품이 800개래요. 완성도는 주지 않았습니다. 완성도가 우리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 환산량의 6100개래요. 아, 계산을 다 하면 6100개가 나와야 된대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몇 프로인가 그랬어요. 그럼 일단 기초가 이렇게 1000개에 30%가 여기로 넘어가겠죠. 1000개에 30%. 그 다음에 줄이겠습니다. 좀 늘릴게요. 그 다음에 착수는 우리가 완성품이 보세요. 7000개인데 800개가 기말이니까 나머지 6200개는 다 만들었단 소리죠. 6200개 중에 작년에 게 1000개가 만들어지니까 올해는 몇 개 만들어진 거예요? 네, 5200개. 이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산량이 몇 개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가공비입니다. 선입선출법이니까 작년에 30%를 하고 왔으니까 올해 내가 완성하는 개수는 반대 70%죠. 1-30%니까 700개가 되겠고요. 이거는 완성품이니까 착수권은 이미 다 완성해놨죠. 완성품 5200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은 몰라요. 안 줬어요. 800개의 X%만큼 완성도만큼 우리가 작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성도를 주지 않았으니까 800개의 800개의 X죠. 800X. 맞죠? 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어내면 되죠. 해보겠습니다. 방정식 풀어봅시다. 자, 먼저 700개 플러스 5200개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네, 5900개 1900개 플러스 800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완성도는 X는 6100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6100개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상수끼리 묶어보겠습니다. 일단 800X는 이걸 이항시키면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부수가. 부호가 800X는 자 5900 6100 마이너스 5900이니까 빼기를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둘이 빼면 얼마가 나와요? 20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X만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00으로 나누고 여기에 8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결론은 따라서 마지막 X는 어떻게 돼요? 800으로 나누면 예,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겠어요. 자, 200 나누기 800 이러면 25%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검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800의 25%가 돼야 되죠. 25% 이거니까. 그럼 800의 25%는 절반이면 400의 25%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네, 200 만나보겠습니다. 5200에 5900에 6100 맞죠? 그러면 25%가 정답이 맞네요. 네, 그래서 25%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가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제 11번 세법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의 부가가치 세법상 가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세기간. 아는 것 찾으래요. 자, 1번 일반 가세자의 가세기간은 원칙상 2개이다. 1년에 2개이다. 그렇죠. 일반 가세자 법인이랑 개인은 1기, 2기. 간이 가세자는 1개만 있습니다. 1년.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여기서 예외는 신규 사업자와 폐업하는 자가 있죠.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가세기간 개시일의 예외가 된다. 그렇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가세기간 종료일 이렇게 되는 거죠. 폐업하는 자는 우리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그 가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하는 날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 2번은 둘 다 맞았습니다. 자, 이제 3번.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일반 가세자가 간이 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 가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가세기간은
여기 보시면 그 변경된 이후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가 되면 이렇게가 맞아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가세자로 되는 경우 1년의 가세 기간이 3개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간이 가세자는 1년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데 한 3월 달에 얘가 간이 가세를 포기한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4월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최초 1월부터 3월에 간이 가세자였을 때 그 다음에 6월 30, 12월 31일 이렇게 되니까 3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4번도 맞았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간이가세자에 대한 건 잘 다뤄보지 않아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1, 2번은 확실하게 맞을 수 있다. 3, 4번 중에 우리가 하나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제하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제하의 공급. 이 문제는 왜 공급이 아닌 것은 이걸 푸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제하의 공급이 아닌 것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공급이 아닌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가 담보 제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업의 포괄 양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세의 몰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법이 붙어야 돼. 국세징수법상 공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이런 법이 붙고 공매, 경매, 수용 이런 게 나오면 다 공급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금방 맞춰줬을 것 같고요. 13번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세액공제는 지시한 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근로소득이 없대요. 이게 없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거. 일단 여기 보시면 요 의료비세액공제랑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성실사업자는 받을 수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기부금세액공제는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로 빠지는 거고요. 근로소득은 이거 받는 거죠. 이거 없어도 기부금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특별세액공제 중에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요.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죠. 자,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재무회계는 수익의 이직 시기, 부가가치세법상은 공급 시기,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수입 시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1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우리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되겠고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그렇죠. 결의 회의를 하는 날이 되겠고요. 자, 이 장기할부 판매가 답인데요. 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은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공급 시기는 이렇게 하지만 재무회계 수익 인식 시기와 우리가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는 언제로 한다? 인도일이 되는 거죠. 인도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부동산 등의 판매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 대금 청산일, 사용 수용일 중에 빠른 날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요 14번은 잘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5번은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 기타 소득은 일단 정의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시 우발적인 소득을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고 했고요. 이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세 테마로 나눠집니다. 실제 경비와 80% 추정 필요경비와 60% 추정 필요경비가 있다. 이때 우리가 80% 추정 경비는 다수 순위가 경쟁하는 우리가 거기에서 입상받은 상금 이런 거는 우리가 60%는 내가 경비로 빼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계약의 위약이나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위약금 그 다음에 배상금 이런 거 중에서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거는 우리가 80%로 빼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60%다. 그리고 복권과 같은 거는 실제 경비를 빼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제가 그때 싱어게인의 이승윤을 예제로 들었었는데 자,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의 순위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빼주겠다. 그렇죠. 1억 받으면 60%니까 6천만 원은 내가 빼줄게 라고 했었죠. 이거는 맞았고요. 이거 60%가 아니라 80%. 이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교에 교수님이 있는데 세무회계과 교수님이다. 그 교수님이 대학교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면 원칙은 이제 뭐예요? 근로소득이겠죠? 그런데 이분이 자 국세청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강의를 하셨다.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시우발적이니까 기타소득으로 가셔야죠. 이때는 필요경비를 60% 빼주시고요. 60% 뺀 다음에 우리 기타소득의 세율은 원칙이 20%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복권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그때 30%였다. 이거였었죠. 그래서 여기는 60%이고요. 기타소득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7가지의 소득 외에 우리가 일시 우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는 기타소득이 맞고요. 얘도 2배삭은 들어가서 여기 외의 소득으로서 상표권,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개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 이게 80%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5회 이론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